네, 안녕하세요. DGK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국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그리고 CJ 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년 충무로영화제 감독주간, 네,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경관의 피 모더레이터를 맡은 조원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나와 계신 우리 경관의 피의 이규만 감독님 그리고 최경선 미술감독님 두 분에게도 박수 보내주시고요. 그럼 두 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일단 먼저 이규만 감독님부터 관객분들하고 인사 한번 가볍게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분들을 이제 극장에서 저와 이제 직접적인 관련 없이 혹은 한 번에 되게 여러 분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와이드 릴리즈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느낌으로 관객분들을 만나는 건 되게 더욱이 소중한 경험이고 이 경관의 피라는 작업을 통해서 좀 긴 시간들 프로덕션 그리고 또 포스트 프로덕션 거치면서 또 코비드 상황을 저희가 또 지났어야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좀 색다르고 남다르고 더 기억에 남는 작품이지 않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평소 대답하지 않았던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고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경선 미술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경관의 피에서 미술 작업을 맡았던 최경선 미술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또 이렇게 또 감독님이 초대해 주시고 또 영화제에서 이런 행사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오늘 기쁘게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이랑 제가 무슨 작업을 하고 또 어떻게 일을 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편안하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은 아마 우리 이규만 감독님에 대한 관심으로 여기 오셨을 것 같은데 이규만 감독님의 전 작품을 다 보신 분 혹시 계세요? 다 보셨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 좀 크네요. 네. 자, 이 이규만 감독님은 2007년에 장편 영화 기준으로 2007년에 리턴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극장용 영화로는 그 환상극장이 그 옴니버스 네였고 그 안에 허기 그렇죠. 허기라는 작품이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에 이 아이들 이 영화 두 번째 장편 영화였고 세 번째 장편 영화가 지금 경관의 피.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 그러니까 경관의 피 개봉 시점으로 약 한 10년 전쯤에 개봉했던 영화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영화 감독들이 사실 10년에 한 편 영화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한 편 내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막 10몇 년씩 작품 못하는 그런 감독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10년 동안 감독은 그럼 뭘 할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1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천기누설이죠. 네. 감독들이 중간에 이렇게 감독으로서 일 그러니까 프리프로덕션 들어가서 프로덕션하고 포스트하고 하는 개봉까지 하는 그런 일정이 아닐 때 뭘 하면서 지내는가라고 저도 궁금해요. 다른 감독님들이 뭘 하고 맞아요. 감독들끼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에 제작을 한번 했었어요. 제작, 프로듀싱을 했었고 당시에 커터라는 영화를 약간 저자본 영화였는데 제작을 해서 개봉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 제작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또 학생들도 좀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영화에 대한 프로덕션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생계는 어떤 식으로 꾸려가셨는지. 네, 제가 이 질문이 나올 것만 같아서 네. 사실 이제 감독들은 월급을 받거나 뭐 어떤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생존을 해야 하는데 실제 뭐 제작을 한다거나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거나 할 때는 사실 자기 투자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네. 물론 이제 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이제 그건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동시에 뭐 씀씀이를 줄이며 강의도 하고 네. 뭐 그렇게 예. 네. 어렵게 사셨다는 말을 굉장히 우아하게 풀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감독들 사실 만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커피숍을 하는 감독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렌탈샵 그러니까 장비 특히 이제 영화와 관련된 장비들은 영화 감독들이 잘 아니까 렌탈샵을 하는 감독님도 있고 강의하시는 분들 제일 많고 뭐 그 외에도 많은 부업을 하는데 전업 감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혹시 전업 감독 아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제작사를 가진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본인의 영화를 제작을 하는 걸로 직업을 삼는 사람 말고 전업 감독의 예를 아는 분 있으세요? 뭐 주변에는 봉 감독님 정도. 봉 감독님도 심지어 자기 제작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이후로는 같아요. 예. 그렇죠. 그건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어쨌든. 네. 봉준호 감독님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전업 감독의 세계. 우리 이규만 감독님 10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감독님은 10년 동안 작품 하나만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네. 몇 작품 정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조금 더 작품 수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는 코미디 영화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장르 영화들도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제작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간을 쓰면서 사실 다른 것들의 스텝이 좀 다 좀 얽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래 제작을 하면서 감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잘 이제 경험이 있으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진짜 경험이 없어서 나온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되면서 감독의 일 자체가 병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구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런 걸 가능하게 또 하시는 감독님들이 간혹 있으신데 네. 아주 그런 독특한 케이스를 보고 내가 스스로 약간 뭔가 착각을 했었던 거구나. 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감독조합 대표 중에 한 분인 윤모 감독님이라든지. 윤모 감독님 네. 훌륭하시죠. 그렇죠. 그런 감독님들이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스케줄과 그다음에 사실 프로젝트를 한 프로젝트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하고 그 두뇌를 또 이렇게 쪼개서 이쪽이랑 이쪽에 또 필드도 다르게 연출 필드 그다음에 뭐 프로듀싱 필드 이 두 개를 나눠서 동시에 다른 작품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어려운 길을 가셨다가 지금 제작 다시 하세요? 제작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공동 제작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이랑 시스템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제작할 영화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저는 커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리 저기 최경선 미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감독들은 10년에 한 편을 해도 5년에 한 편을 해도 되지만 이 기술 스태프들은 일이 굉장히 자주 있잖아요. 저는 최경선 미술 감독님의 최근작이라기에는 이제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오징어 게임의 미술 감독하셨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알기로 또 역시 시리즈 굉장히 큰 시리즈 하나 맡으셔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작품이죠? 저는 그 무빙이라고 무빙. 그 강풀 작가님의 웹툰을 네. 드라마 시리즈로 작업을 한 작품을 촬영을 7월에 마쳤어요. 7월에. 네, 7, 8월에 맞춰서 그것도 꽤 오랫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1년 평균, 그러니까 이게 환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장편 영화를 기준으로 1년에 한 작품 정도씩은 계속 하고 계시죠? 그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 전에 그 영화 작업을 했을 때는 1년에 한 2개? 두 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OTT 시리즈물을 하다 보니까 촬영 기간이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오징어 게임도 1년을 그냥 오롯이 한 작품에 투여해서 네. 작업을 했습니다. 기술 스태프들하고 이제 항상 같이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감독들은 부러워질 때가 있죠. 예, 네. 많이 부럽죠. 네. 한국 영화 감독 중에 1년에 2편을 만드는 사람은 홍상수 감독님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렇죠. 네. 거의 그 정도인데 1년에 2편씩 꾸준히 굉장히 오랫동안 것도 하셨잖아요. 이제 생활이죠. 그 어쨌든 직업으로서 먹고 네. 살아야 되니까 네, 열심히 작업을 했고 또 행복하게 또 꾸준히 찾아주셔가지고 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GV를 하거나 하면은 나중에 제가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독들은 감독을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은 감독이 감독을 만나서 작업을 할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친한 사람들이지. 하지만 기술 스태프들은 수많은 감독을 만납니다. 1년에 2편씩. 그래서 나중에 이 좀 뒷부분에 우리 미술 감독님한테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볼 거예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알기로 이 경관의 피는 촬영을 언제 했죠? 촬영이 몇 년도였죠? 2019년이었을 거예요. 네, 네. 코로나 전이었죠. 네, 물론입니다. 네, 코로나 전에 촬영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연기되고 약 1년 반쯤 후에 개봉한 셈이 되는 거죠. 예, 거의 2년 가까이. 네. 저도 그 우연하게도 2편의 영화를 장편 영화를 했는데 2편 다 하나는 1년 반 정도, 그 다음에 하나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개봉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이 굉장히 지옥 같았던 기억이 있는데 감독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이제 미술 감독님이랑 먼저 좀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때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그때 코로나라는 게 터졌지 그날이 기억나거든요. 그때가 저희 경관의 피에서 배 촬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네. 허락을 받아서 찍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되게 아찔했는데 하루만 우리가 촬영이 그 다음 날까지 있었었더라면 네. 그 다음 날 촬영을 못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관공서가 그 다음 날로 다 문을 닫았거든요. 네. 허락을 다 취소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군 관계자잖아요. 해경도. 그래서 그날 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희가 새벽 4시까지 촬영하는데 그날 뉴스에 아주 크게 빵빵 터진 사건들이 그날이었었어요. 네. 새벽 4시까지 촬영을 딱 마치고 한 달이면 끝나겠지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예, 코로나 그래 잠깐 쉬었다가 촬영 끝나고 푹 쉬고 편집 들어가자. 이제 그리고 나서 뭐 개봉하는데 뭐 전혀 이상이 없겠지라 생각했는데 네. 정말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그때 저로서는 상상 못했고. 그렇죠. 말씀했듯이 이게 뭐가 어렵냐면 길어지면 언제 배급을 해야 될지를 저희는 계속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코로나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쯤 열어도 돼볼까 하면 다시 또 코로나가 심해지고 막 사망자 수가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저나 그 배급을 하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커다랗게 코로나의 큰 경향이 바뀌기 전에는 이걸 열 수 없는 거에 대한 합의를 딱 하는 순간 정말 암담했었죠. 네. 그때 정말 고통스러웠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후반 작업에 반복되는 후반 작업으로 인해서 많이 좀 이렇게 필요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개봉을 결국은 이제 올해 초에 하게 됐단 말이죠. 그 개봉 타이밍은 어떻게 잡게 된 거죠? 개봉 타이밍 때 사실은 뭐 이건 뭐 내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개봉하기 전에 보통 저희가 이렇게 블라인드 시사를 해요. 네. 그래서 블라인드 시사에서 점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좀 탄력을 받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좀 겸손하게 가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그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블라인드 시사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볼 이유 알 수 없어. 뭐 영화 잘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네. 제 배급사도 이 누군가는 이 얼어있는 시장을 뚫고 첫 포문을 열어줘야 올해에 이어지는 개봉이 시작된다. 지금 돌이켜 보면 굳이 제 영화가 그렇게 했어야 됐는가? 굳이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네.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걸 담당하기로 결정을 좀 용감하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포문을 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때 장벽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딱 열고 3일인가 있다가 다시 뭐 3차 코로나라는 식으로 다시 또 확 숫자가 늘면서 네. 정말 그래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엔 좀 사실감이 없었어요. 이래도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관객분들 자체가 그 당시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그 팝콘도 극장에서 먹지 못할 그렇죠. 때였고 극장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야 됐기 때문에 뭐 거의 몇십 프로밖에 못 앉는 그런 거였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분들이 없었어요 극장에.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좀 극장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지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거의 2년 정도를 뭐 칼을 걸고 있었는데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영화제 많이 초청이 됐었죠. 몇 군데 영화제에서 감사히도 불러줘서 네. 가서 즐겁게 영화제에 참석하고 뭐 감독이 영화제에 자기 영화를 들고 초청되어서 간다는 거는 되게 감사하고 영예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이 아주 오랜만에 또 저한테도 있었어서 또 위로도 받고 이번에 얼마 전에 부산영화제에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상영을 끝내고 관객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좀 뭐랄까요? 약간 울컥한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막 쭉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그래 내가 이런 게 감독이 갖는 특권이지 하는 네. 생각 그런 뭐 되게 특별한 공감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관객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질문 많이 해 주실 거죠? 네라고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시고 좀 네. 자, 그리고 기쁜 소식들도 또 있었던 거죠. 이번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조진웅 씨가 상 받지 않았나? 부일 영화상 상 받지 않았나? 후보였나? 후보였어요. 네. 뭐 조금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네. 그저께 그저께 그 일본에서 개봉. 네네 경관의 피가 개봉을 했습니다.
저희 경관의 피는 사사키조라는 일본에서 유명하신 이제 소설가. 추리 소설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의 원작인 경관의 피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마케팅도 되고 그래서 28일 날 개봉을 했고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네. 우선 제 영화가 해외에서 이렇게 공식 개봉된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런 시국에는 더욱더 아주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개봉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사키 조 원작자 또 이야기가 나와서 제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경관의 피 이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냥 경관이 피 흘리는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블러드일 줄 알았는데 리니지였단 말이죠. 그 피라는 게. 네. 이 중의적인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사실 이 경관의 피라는 제목은 소설 원작이 의 제목이기도 하고 경관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국어 사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표현이에요. 네. 근데 실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원래 원작 자체가 3대에 계속 그 경찰의 집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경관의 피라는 제목에서 온 건데 사실 그 경관의 피는 말씀했다시피 뭐 블러드 그리고 리네이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의적으로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감독으로서 이 제목을 좀 되게 고집했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최우식이 맡았던 민재 역할, 그 다음에 조 배우가 맡았던 또 그 강윤희 역할, 이 둘이 형제가 아닌데 그의 민재 그러니까 우식군의 아버지로부터 마치 박강윤은 양아들 같은 존재고 네. 민재는 실제 아들인데 아들에게는 경찰이 되지 말라고 하는 대사가 있죠. 네. 저는 그 블러드가 그 경찰로서의 그 블러드가 과연 누구에게 흘러갔는가에 대한 저 개인적인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블러드는 민재한테 그 블러드가 갔지만 그 정신적인 블러드는 박강윤한테로 흘러간 그 지점을 좀 이런 자리에 제가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저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강윤은 그 정신적인 피, 그다음에 최민재는 그런 어떤 육신의 피가 옮겨갔다. 오, 굉장히 이 제목에도 많은 뜻을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만 감독님 리턴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편 영화 기준으로 리턴 그다음에 아이들 경관의 피 셋 다 장르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스릴러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3편 연속 스릴러 찍는 감독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어떻게 뭔가 고집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궁금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우리 미수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는데 차기작에 대한 이야기 뭐 나누다가 어떤 제안을 받은 작품 하나가 되게 센 스릴러예요. 네. 막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자체가 이렇게 되게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는 아닌데 네. 되게 그냥 조용조용하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아마 첫 작품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첫 작품이 리턴이라는 영화가 그 수술 중 각성을 다룬 스릴러다 보니까 그 후에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스릴러 장르라는 장르 개념이 좀 미약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희미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스릴러라고 저희 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공포 영화로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 아닌데 하지만 기자분들은 모두 공포 영화라고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화를 베이스로 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것도 이제 스릴러 형식을 갖췄고 네. 저는 경관의 피는 사실 스릴러 형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저는 그냥 이건 경찰 이야기인데 내가 많은 질문을 이 작품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질문을 관객들한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스릴러 영화를 제안 받으면 계속 할 것이냐 라고 만약 묻는다면 아직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스릴러 영화를 제가 아주 잘 만들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에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규만 감독이 그 스릴러에도 당연히 재능이 있지만 드라마를 풀어나가는 재주가 굉장히 탁월한 감독이고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기의 그런 어떤 호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스릴러 전문 감독으로 좀 오해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 건데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자기 그 변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데뷔작이 스릴러였고 우리 최경선 미술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전에도 스릴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화 미술 맡으신 적이 있었죠? 화이 네. 정도? 네, 화이도 굉장히 특이한 지점의 스릴러이긴 한데 화이는 사실 감독님 자체도 굉장히 좀 어디서 못 본 그림들 좋아하시고 그런 좀 레퍼런스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규만 감독님은 그 스릴러로서 그러니까 이게 스릴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경찰이 나오고 액션이 나오고 그다음 미스터리가 있는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어떤 종류의 레퍼런스를 좀 들이댔는지 궁금하긴 해요. 감독님이랑 그 어떤 레퍼런스를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 저는 아직 기억에 남는 게 시나리오를 서로 이제 읽고 대화를 했었던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뭐 술자리에서도 한번 그랬고 또 감독님 그 사무실에서도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가장 많이 제가 작품하면서 시나리오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던 네.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또 저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또 받아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이런 방식들이 미술 감독과 감독과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구나를 느끼면서 경관을 피는 작업을 했었던 거라서 기억이 좀 많이 남고요. 그 뭐 어떤 뭐 영상 자료나 뭐 사진 자료나 뭐 미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각적인 것보다는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예. 네. 그 미수 감독님하고 작업했었던 것들을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 서로 이렇게 진짜 레퍼런스를 갖고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밖에서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미술회의라고 감독님이랑 미술 감독님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책을 펼치거나 뭐 사진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 보고 있는 영화에 대한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 미술 감독님이 보고 있는 영화에 대한 그 비전을 저한테 설명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둘이 얘기하면서 서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미술 감독님이 보고 있는 영화가 멋있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이 미술 감독님이 보고 있는 보고 경관의 있는? 피가 네네. 제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보이면서 이 미술 감독님이 보고 있는 그 경관의 피의 미술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진짜 두 분의 그 특히 이제 감독하고 미술 감독하고 대화할 때 다른 감독들은 좀 힘든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 같은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그다음에 두 분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구체적으로 어떨 것이다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선 두 작품을 하면서 항상 미술 감독이랑 만나갖고 서로 아카이빙된 이미지를 꺼내서 보여주기 바빴거든요. 근데 이런 감독들도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낫다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셨고 왜 그 최경선 미술 감독님도 감독님한테 계속 아카이빙한 자료 보여주는 감독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이제 감독님들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 다르시고 그렇죠. 또 이야기하는 방식도 다르시다 보니까 그 원하시는 자료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미술팀이 미술 감독이 준비했었던 자료들을 또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이드 많고. 달라고 하고. 막. 네. 그런데 이제 이규만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었던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음 작품 할 때, 그 다음에 뭐 무빙을 할 때나 뭐 앞으로 작품을 할 때도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무빙 네. 때도. 예, 감독님이랑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 경관의 피 미술은 어쨌든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싶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미술이 이 작품 안에서 너무 튀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이게 제일 기본 철칙이어서 어떤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나 또한 이 미술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겠구나. 예, 이 안에 좀 녹여 들어갔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스타일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또 그런 공간들에 힘을 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미술 감독님이 제일 어려운 지점이었었을 것 같아요. 스타일리시한데 내러티브보다 앞에 나와 있으면 곤란하다. 예, 곤란하다라는 걸 제가 좀 미술 감독님한테 죄송하지만 그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경관의 피는 드라마지만 이게 사실감을 탁 놓치는 순간 사실 따라가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촬영이나 미술에서는 스타일리시한 걸 좀 가져가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제안하면서 오히려 제가 아카이브나 어떤 레퍼런스를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미술 감독님이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면 그게 미술 감독님이 분명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비주얼에 대한 상상력을 갖고 계신데 그게 이렇게 제한받을까봐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어로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미술 감독님이 항상 꽃을 피우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만큼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규만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뒤지다 보면은 세 편의 장편 영화에 모두 들어가는 작가 이현진 작가가 있어요. 네. 계속 작업을 같이 하시는데 이현진 작가님 제가 다른 영화에선 본 적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거의 못 뵌 것 같거든요. 예, 법적인 구속 관계입니다. 법적인 구속 관계. 아내분이시구나. 예, 양육의 의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분이 시나리오 작업 그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20년 됐어요. 와. 99년도 한국 독립단편 영화제에 네. 한 섹션에서 경쟁자로 만났었고 이현진 감독은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고 네. 저는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유학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영화제에서 만나서 그 경쟁자로 만났죠. 근데 둘 다 수상을 못하는 바람에 급격히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했고 2000년도에 네. 첫 작품 시나리오를 같이 썼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작품을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공동 작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아내분과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좀 뭐랄까 사적으로 인티머시가 굉장히 강한 사람과 작업을 하는 걸 저는 좀 상상하기가 힘들어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단점이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때 아주 오래 전이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 다음에 또 고치고 또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이런 방법을 했는데 네. 그때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까지 누구랑 공동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러 작품을 또 여러 버전을 이제 같이 작업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작가로서의 존경심이 저한테 생겼고 이현진 감독도 사실 자기 작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독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그 작업을 할 때 뭐라 할까요? 이제는 좀 예전에는 저는 많이 만들고 막 정리해주는 일을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방향을 잘 못 잡는 편이거든요. 그냥 뭔가 딱 필이 오면 그냥 막 그쪽으로 막 몰고 가는데 가다 보면 방향을 잃죠. 그러면 네. 거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자르고 그럼 또 방향을 찾아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작업을 하면서 대사 쪽의 부분에 있어서 이현진 작가가 더 많은 부분을 네, 좋은 좀 뭐랄까 세련된 캐릭터 대사들을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좋은 대사들인데? 라고 네.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게 속도라든지 감정적인 어떤 충돌이라든지 그런 데에 더 관심이 서로 약간 관심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균형이 맞춰져서 사람들이 이게 와이프하고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글 쓰면 둘이 이렇게 싸우면 서로 밥도 안 차려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있는데 질문을 뭐 가끔씩 받아요. 근데 네. 사실 요즘 재미 없을 정도로 별로 부딪히지 않는 편이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규만 감독님이랑 학교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좀 친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본 느낌으로는 너무 젠틀하고 좀 이렇게 좀 선한 사람, 이 사람이 만드는 영화들과는 너무너무 다른 그런 굉장히 선한 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그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왜곡해서 말하는 게 있는데 이분은 전혀 왜곡해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약간 상상도 되고 집에서 얌전하게 이제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고 이런 게 좀 상상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이현진 감독님도 그럼 영화 준비하신다고 그것도 같이 쓰셨어요? 아니요, 그 작품은 오리지널이 와이프 혼자 썼는데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손 대보고 싶었는데 손 댔더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 사과하고 다시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독님 그 지부인데 자꾸 다른 감독님 얘기해서 아니요, 죄송한데 아니요. 어떤 좋습니다. 작품이에요? 그 작품은 제목은 계단 높은 집 다락방이라고요. 호러 장르예요. 네. 호러 장르고 198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한 70년대 후반 이때를 한 하우스 호러 필름입니다. 네. 이현진 감독님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경관의 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 이야기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배우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일단 조진웅 배우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거부터 얘기해야 된다. 보통 감독들이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투자 단계 이전에 캐스팅을 먼저 하는 케이스가 있고 투자가 된 다음에 캐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데 투자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배우를 데리고 와서 투자사에서 너네서 당신들이 받아줄래?라는 식의 접근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한 다음에 캐스팅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에서 이런 배우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먼저 이야기는 하게 되잖아요. 이번 케이스는 투자 예. 단계 이전 이후 그러니까 이미 투자가 결정돼 있었고 투자돼 있고 예, 네. 그 조진웅 배우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상태예요. 네. 그러면 투자 이후에 들어온 케이스고 조진웅 배우를 그러면은 감독님이 난 조진웅 배우랑 하겠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조진웅 배우는 이제 작업을 쭉 할 때 네. 조진웅 배우의 어떤 영화에서의 조진웅이 아닌 경관의 피해서의 조진웅이 따로 존재할 것 같은 좀 확신이 들었었던 네. 배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조진웅 배우가 형사 역할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했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보여줬었던 지점에 그 박강윤이라는 캐릭터에 딱 알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배우다라는 확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투자사에서도 뭐 사실은 우리야 해주면 땡큐지 이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진웅 배우한테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처음에 딱 반응이 어땠어요? 아 처음에 보내고서 네. 제가 그 다음 날인가 다시 연락해가지고 읽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왜요? 그 후에 3달인가 있다가 다시 보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냈는데 뭐랄까요? 아쉬움이 네. 이 작품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조 배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내지를 말든가 보내놓고 읽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는 되게 답답했다. 그랬겠네. 근데 3개월 있다가 받아서 읽었는데 자기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조진웅 배우 되게 그 의사결정이 시원시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은 바로 왔나요? 시나리오 읽고 나서? 뭐 제가 저한테 뭐 문자로 오긴 왔어요. 근데 이게 오케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문자가 왔는데 저는 그냥 워낙 좀 긍정적인 편이어서 네. 제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항상 해석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되셨고 캐스팅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캐스팅 순서는 조진웅 배우, 네. 그다음에 최우식 배우, 그다음에 박희순 배우 네. 이렇게 그리고 권율 배우 이렇게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네. 예상대로 이렇게 순서가 좀 간 네. 것 같은데 최우식 배우는 어디서 처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발견을 처음 했을 때. 영화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 최우식이라는 배우의 존재를 처음 인식하게 됐던 때가 그 언제? 독립 영화에 있었어요. 거인? 거인 때? 거인이었어요. 거인. 제가 거인을 딱 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최우식 배우를 몰랐을 때였는데 이렇게 딱 보는데 불편해서 보고 싶지 않은 감정까지 드러내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저 감정을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내가 너무 불편한 나한테 탁 갖다 주는 거예요. 제 손 위에다가. 단순히 해석만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안에 집중해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집중력 때문에 자기가 좀 사라지려고 하는 희미한 데까지 갈 수 있는 배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거인 한 작품으로 저는
충분했던 것 네. 같아요. 사실 거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었거든요. 거인이 부산국제영화제에 공개됐던 때 거의 대부분 그걸 본 영화계 쪽, 특히 감독들은 도대체 쟤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까지 연기가 섬세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 최우식을 발견한 감독들 중에 최우식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케이스가 몇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 작품을 그럼 최우식 배우를 캐스팅을 한 그 시점이 비포 기생충인가요? 아니면 애프터 기생충인가요? 기생충은 촬영이 이미 끝났었고요. 네. 저희 촬영 중간에 오. 감독님 제가 오스카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근데 저희 촬영 일정이 너무 막 타이트하니까 오스카에서 상을 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가야지 무슨 네. 소리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촬영 중간에 그 배우 조합상과 네. 오스카상 받으러 2번 갔다 왔어요. 네. 약간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은 없으셨죠? 힘든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이 최우식 배우가 젊잖아요. 네. 아마 미선님도 기억하실 건데 이 친구는 너무 쿨하게 그거를 티 안 내려고 그 흥분을 티 안 내려고 하지만 이게 티가 안 납니까? 나죠. 꿈만 같은 일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우가 약간 집중력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가는 날 찍었던 장면이 저는 기억나거든요. 네. 어떤 장면이죠? 병원에서 이제 칼을 맞고 나서 네.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최우식 배우가 했었던 연기 중에 조금 밀도가 떨어졌어요. 그 장면이 빨리 찍고 가고 네. 싶은 거야. 이해해줘야 지금 돼요. 오스카로 가야 되는데. 오스카인데. 네. 지금 본 감독님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공항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감독이니까 이제 그 밀도 때문에 계속 다시 가자. 비행기 시간은 막 다가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자기가 평생에 한 번 어쩌면 이런 영광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첫 촬영 때 촬영 장면이 제가 뭔지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오. 뭐였냐면 자기의 책임감의 네. 사이즈가 좀 더 커졌더라고요. 좀 더 일찍 보냈어야 되는데. 네. 더 일찍 보냈으면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그 배우로서의 책임감이 그 큰 사이즈를 가지고 거기에 담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커서 어른이 돼서 왔더라고요. 네. 약간 되게 아기 같았었는데 가서 많은 걸 경험하고 탁 왔는데 뭐랄까 힘 탁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책임감을 이렇게 넉넉히 탁 가지고 있는 제가 이걸 최우 배우한테 직접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안 했어요? 네. 다시 갑시다. 다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불친절한 종류의 감독이시구나. 우리 이규만 아니에요, 감독. 그렇지 않아요. 농담이에요. 이규만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너무나 훌륭한 배우이기 때문에 길지 않은 그 오스카 캠페인 갔다 와서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게 최우식이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감독들은 잘 발견하지 못했을 그의 성장을 핀셋으로 정확하게 찝어낸 또 이규만 감독도 대단한 것 같고, 방금 이 에피소드는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감독은 그런 미묘한 것들까지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네.
한마디로 나 이규만 감독 잘 알아. 이 감독이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의 일화로 써먹을 수 있을 뭐 그런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조진웅, 최우식, 박희순, 권율이라는 이 네 명의 좀 큰 캐릭터들 외에도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배우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저는 박정범 감독은 무산일기, 네, 삶, 뭐 이런 걸 유명한 또 감독이잖아요. 어떻게 감독님을 캐스팅할 생각을 사실은 그 박정원 감독님 캐스팅 거는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독립 단편 영화제에 심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심사위원으로. 근데 그때의 그 무산일기의 초창기 그 약간 오리지널 에센스였었던 단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그 작품을 보는데 정말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단편이 나왔지? 그리고 저기 있는 배우는 와 누구지? 이 대사가 거의 하나도 없는데 네. 정말 그 제가 우리 이번에 부산 영화제에 온 배우분 있잖아요, 우리 홍콩 배우분. 양조위? 예, 양조위 배우를 실제 제가 부산 영화제 예전에 내려갔다가 슈퍼마켓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뭐 사러 갔다가 네. 인사할 뻔했어요. 아는 분인 줄 알고. 근데 제가 딱 보면서 그 양조위 씨한테 느꼈었던 그런 에너지를 우리나라 단편 영화에서 어떤 배우분이 쏘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봤더니 감독님이신 거예요. 그 작품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저 감독님을 꼭 캐스팅해서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작품이 이제 경관의 피가 됐었고 네. 그 감독님이 다른 영화 감독님 작품에 출연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신다고 연락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인분이 네. 제가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었던 부인분이 저에 대해서 되게 좋게 예, 감독님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독님이 흔쾌히 이제 배우로 참여를 하셨던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작품이 125 전승철. 맞습니다. 네, 이 작품인 것 같고. 125 전승철은 네. 정말 좀 충격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와가지고 극영화로 걸어 들어온 사람 같은 거예요. 네. 이건 뭐지? 이 느낌 뭐지? 혹시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무산일기 처음 그때 봤을 때 아니 이 사람 내가 알기로는 이창동 감독님 조감독인데 저렇게까지 연기를 잘하나? 왜 저렇게까지 연기를 잘할 필요가 있지? 뭐 그 생각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오랜 인연과 그다음에 또 우연한 하나의 인연이 네, 맞아요. 이렇게 맺어준 그런 케이스고 그다음에 박명훈 배우는 그렇죠. 네 기생충의 또 한 분이죠. 예. 네. 박명훈 배우는 이제 기생충에서도 보면 왜 우리가 좀 불편한 캐릭터잖아요. 네. 불편한 캐릭터인데 뭐랄까요? 그 기생충을 가장 우화적으로 만들어줬었던 캐릭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경관의 피는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어느 이상으로 사실적으로 밀고 가지는 않았던 지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꿈치를 아주 살짝만 떼기를 바랐어요. 한 0.5mm? 그죠? 네. 우리 미선님하고 그 얘기해서 나눴던 기억이 나요. 0.5mm 미술을 어떻게 떼나요? 아까부터 굉장히 좀 미세한 부분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리얼리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고민을 할 때 박명훈 씨가 맡은 캐릭터를 박명훈 씨가 맡아주면 지금 조진웅 배우가 하고 있고 박희순 배우가 하고 있고 최우식 배우가 하고 있는 리얼리티를
약간 띄워주면서 좀 밸런스를 좀 잡아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명훈 배우한테 만났을 때 박명훈 배우가 그때만 해도 사실은 기생충만 했을 때여서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여서 아 그쵸. 이때 악역을 이제 음. 얼른 선점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선점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네. 그 뒤로 캐스팅 되게 많이 돼서 뭐 다만악을 구하소서라든지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작품들 다 다만악을 구하소서가 촬영 순서로는 경관의 피 다음에 촬영했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는데 먼저 예, 촬영했죠.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고. 자, 박명훈 배우의 그 약간 좀 악마적이면서도 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방바닥보다 몇 밀이요? 네? 0.5mm 떠 있는 네. 그런 공중부양 0.5mm 연기. 네. 굉장히 저도 방금 말씀하시니까 아 감독이 무엇을 배우에게 원했는지 알겠다라는 이야기가 느껴져요.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정말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특이한 배우가 또 백현진이란 말이죠. 예. 백현진은 어디서 알고 캐스팅을 하셨어요?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 예, 봤었어요. 네. 네,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건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저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수인가? 배우가 아닌데? 라는 정도의 극사실로 그 뭐랄까요 껍데기를 쭉 벗고 툭 튀어나오는 느낌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홍상수 감독님 영화는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들 극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극사실 연기에서도 혼자 채도가 너무 명료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신비한 인물은 누구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캐스팅을 부탁했고 이 역할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네. 그 백현지 씨가 맡은 역할이 왜냐하면 정말 많은 오디션을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백현지 씨가 해야 되겠다라고 딱 떠올렸었는데 처음부터 딱 떠올리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었을 때는 교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레퍼런스였기 때문에. 근데 오디션을 계속 보는데 정말 열이면 열 거의 비슷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되게 좁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 야생마 같은 해석력으로 막 꼬리를 뒤 흔들지 않으면 너무 뻔하고 지루한 역할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백현진 씨가 결국 그 역할을 맡게 됐고 했을 때 제가 그 촬영 때 기억이 나요. 조진웅 배우는 백현진 배우를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사실 백현진 배우는 그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백현진 배우를 아는 그러니까 배우로서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네. 완전히 무명. 근데 저는 그날 기억나는데 조진웅 배우가 되게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원래 이제 연극을 해왔던 배우이기 때문에 연기를 잘하는 배우에 대한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항상 예우가 있어요. 네. 특히 열심히 하는 배우에 대한 예우는 잘 모르겠는데 연기를 잘하는 배우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얼굴 모르는 배우가 딱 와서 이제 둘이 연기를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이상한 호흡을 쓰잖아요. 네. 백현진 배우가. 그럼 사실 상대 배우가 자기의 집중력을 흔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배우가 슛 들어갔는데 막 자기 맘대로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진웅 배우도 자기 맘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맞춰서. 예, 그날 촬영 제가 너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역할이 되게 작은 단역 배우였는데 네. 둘의 텐션이 너무 좋았었어요. 끝나고 나서 새벽에 끝났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끝났을 때 집으로 가잖아요. 네.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백현진 배우하고 조진웅 배우하고 술자리를
감독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둘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 겨루기를 해봤더니 검은 띠를 서로 확인한 느낌 같은 거였어요. 오, 멋있는 표현이다. 네.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아주 너무 아름다운 자리를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조진웅 배우가 배우로서는 훨씬 더 오래된 그렇죠. 선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가 단 1도 없는 거예요. 음, 그냥 난 당신의 연기를 완전히 리스펙트 한다는 네. 그런 태도로 둘이 딱 앉아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저는 제가 술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정말 같이 물을 마시면서 네. 그 자리가 너무 흥미진진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너무 흥미로웠고, 정말 멋진 두 배우가 우연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멋있게 둘을 이렇게 서로 리스펙트하는 이런 멋진 광경을 내가 목격하고 있구나. 영화판 멋있어. 네.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이 강호를 주름 잡는 고수가 숨은 고수를 만나서 대결을 펼치고 그 술잔을 기울이는 그런 장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경관의 피의 뒷면에 숨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그 막 수많은 배우들의 이야기를 다 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좀 뭐 연재욱 배우라든지 홍기준 배우라든지, 홍기준 배우 네. 얘기 조금 하시죠. 네, 기준이 저 친분이 있어서 예. 네네 홍기준 배우도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홍기준 배우는 우리 미술 감독님이 그 저하고 그 의상과 그 헤어, 그러니까 우리 미술 감독님하고는 인테리어와 어떤 그 세트에 관해서만 상이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헐리우드 시스템처럼 프로덕션 디자이너 네. 개념으로 저하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컨셉을 저하고 맞춰 나가는데, 배우 하나하나의 컨셉에 대해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었고, 또 미술 감독님이 의상 실장님하고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확장이 되는, 그래서 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뭐랄까요, 완결성, 그것까지도 되게 제 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다 미술 감독님을 통해서 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타일 중에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했던 게 홍기준 씨 역할이었어요. 네, 그 홍기준 씨는 범죄도시에서 네. 박병식 형사로 약간 뜨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2019년에 이제 영화를 찍을 때도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는데, 그 역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사실 키를 쥐고 있고 뒤에 좀 히든 카드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뭐 오디션으로 홍기준 배우는 네. 제가 이미 홍기준 배우 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배우예요. 네. 그러니까 백현진 배우, 네. 홍기준 배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 감독이 전장에 나갈 때 네. 활과 창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몰래 조그만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뒷주머니에 하나 이렇게 막 포탄 같은 거, 그런 느낌의 배우들이에요. 네. 수류탄 같은 거 이렇게 탁 들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역할을 맡아주면 그게 빛날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러닝 타임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었으면 그분들의 좀 뭐랄까 그 호흡들을 더 담았을 거예요. 편집 버전에서는 막 너무 더 좋았는데, 네. 뭐 그걸 제가 좀 전체 러닝 타임 때문에 좀 줄였어야 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홍기준 씨더러 제가 촬영장에서 귓속말로 제가 디렉션을 줬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거든. 제가 그런 디렉션 잘 안 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껏 놀아. 이런 식으로 잘 디렉션 안 주는데, 홍기준 배우한테는 제가 마음껏 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홍기준 배우 캐릭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가
자칫 발을 다 떼고 놀기 시작하면 혼자 다른 장르에 가기 쉬운 캐릭터였어요. 네. 근데 홍기준 배우는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바닥을 대놓고도 허리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고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류의 배우예요. 그래서 단순히 호흡 가지고 장난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해석의 유연함으로 바람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배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제가 탁 맡겼을 때 한번 리허설 저랑 이렇게 연습을 보통 이제 대본을 가지고 프리프로덕션 때 전 모든 배우들하고 다 연습을 좀 미리 하는 편인데 홍기준 배우 때는 제가 하면서 계속 웃었던 기억만 나요. 깔깔대고 웃고 그래서 감독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연습 끝 그리고 촬영장에서 봐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촬영장에서 딱 봤는데 홍기준 배우가 오면 신이 났어요. 항상 저는. 네. 왜냐하면 감독으로서는 또 이거 수류탄 하나 던질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배우였었으니까요. 네. 홍기준 배우는 저하고도 단편 작업 하나 하고 장편 영화에서도 크지 않은 역으로 약간 특별 출연 비슷하게 2번 작업을 했었는데 둘 다 저는 이제 방금 수류탄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저는 총알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비중이 많지 않지만 엄청난 연기력을 필요로 하는 역할로 2번을 써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세게 우아하게 쓰셨고 저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써먹은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토크를 하면 이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하고 아마 바라고 있는 것이 브로맨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실 영화 보고 나서 경관의 피에 대해서 팬덤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팬덤은 대부분 이 2명의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이름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민재하고 강윤, 혹은 강윤과 민재. 이게 순서도 헷갈리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그런 어떤 브로맨스, 케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노리고 연출을 하셨는지 아닌지도 궁금하긴 해요. 제가 미수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 사실은 되게 컨셉츄얼한 접근을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사실 이런 식으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느끼는 바를 미수 감독님한테 쭉 말씀드리면 한 그때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이걸 받았어요. 이제 미술 레퍼런스를 좀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걸 비주얼로 쫙 잡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미수 감독님이 그걸 강윤과 민재를 빛과 어둠으로 비주얼로 쫙 잡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미술적인 제안을 쭉 해갖고 오셨었어요. 제가 그걸 받고서 거꾸로 다시 그 민재와 강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저는 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적인 코워크였었던 것 같아요. 미수 감독님하고의 작업이.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이런 게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제안 하나도 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윤이가 이런 캐릭터고 민재가 이런 캐릭터인데 둘이 만났을 때 마음이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미술 감독님 같은 경우 되게 힘들어했을 수 있죠.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저렇게 오랫동안 길게 아마 미술 감독님도 초반에 그러셨을 수 있는데 한참 얘기하고 나서 제가 딱 받았더니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그때 주셨던 그 레퍼런스를 다시 한번 펼쳐볼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시 펼쳐보는데도 얼마나 그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었는지, 그리고 그걸 비주얼라이징 하는데 얼마나 집중을 했었었는지가 제가 느껴졌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걸 보고 다시 강윤과 민재의 관계로 다시 천착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강윤과 민재의 그 브로맨스는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브로맨스라는 표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강윤희 같은, 내가 좀 더 젊었으면, 내가 좀 더 어렸으면, 강윤희 같은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많은 멘토들이 있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 주변에는 없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진짜 그 멘토가 우리 주변에는 왜 존재하지 않지 잘? 그런 면에 있어서 강윤희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은 판타지였던 것 같아요. 있었으면 하는 사람. 네.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신념에 목숨을 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의 실수에 대해서도 진짜 진심으로 눈 감아줄 수도 있고 그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네. 거기에 집중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배우들이 해냈을 때 거기서 약간 브로맨스가 작동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강윤희를 연기에는 조진웅 배우가 만들어낸 그 조진웅 배우만의 그 츤데레 있잖아요. 네. 그 츤데레를 다른 표현으로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쿨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우아하거나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네.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 그게 사실 원래 조진웅 배우가 실제 갖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네. 실제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좀 그걸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조 감독이 그때 잠깐 뭐 몸이 조금 안 좋았나? 뭐 아무튼 감기가 걸렸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가서 누가 그 챙겨준다고, 배우들이 보통 그걸 챙기진 않지만 네. 조진웅 배우가 이런 케이스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전해 들었어요. 네. 왜 조 감독 없냐고. 짜증을 딱 내고선 조 감독한테 가가지고 이제 왜 몸 관리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가면서 약을 탁 내려놓고 가는 캐릭터 있잖아요. 약은 자기가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뭐라 그러면서 가면서 약 탁 내려놓고 가는, 되게 전형적인 츤데레 캐릭터거든요. 갱상도애가 갱상도. 그 캐릭터가 강윤한테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재 역할을 연기한 그 우식군 같은 경우는, 최 배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부분을 되게 잘 예민하게 잘 해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이 만났을 때 그걸 뭐 어떤 혹자는 브로맨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 방금 이제 미술 감독님과의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강윤과 민재의 관계가 머릿속에서 구체화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강윤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래갖고 갈아입으라고 옷도 주고 옷도 갈아입고 넥타이 갈아매겠다 하면서 안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핵심적인 게 됐고, 저는 그 부분을 두 분이 만들어 나갈 때 이야기가 궁금해요. 어떤 과정으로 그 집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이런 것들.
지금 말씀을 다 보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차가 끼끼 썼던 그 공간 있잖아요. 저 그 공간 참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생각보다 좁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 거기는 그 공간은 그 두 공간이 다른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들어가는 공간과 들어가서 이제 집을 구한 그 내부는 내부 공간은 다른 공간이고 미승우 감독님 고생하셨어요. 거기에 뭐 실제 그런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트가 아닌데 거기를 다 이렇게 드레스업을 해주셨는데 그 공간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어쨌든 저희가 세트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로케이션에서 어떤 장소를 대여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술 감독으로서 세트를 좀 만들어서 좀 창의력 있게 이 영화의 동선에 맞게 좀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사실 있는데 경관이피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 강윤의 또 그 중요한 공간을 로케이션지를 대여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서 제가 했었던 뭐 제가 꿈꿔왔던 뭐 벽지라던가 뭐 색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소 좀 놓치고 간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조금 단점을 좀 장점으로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차라리 강유는 자기가 이런 어떤 지금 뭐 부유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집과 뭐 되게 비싼 차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본업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광수대 수장으로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집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집에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비워놓고 가는 게 맞겠다. 네. 그게 어쨌든 그래서 그 욕심을 저도 버렸고 그게 강윤의 캐릭터에 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굉장히 조금 외롭고 허하고 그런 마음 상태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등장 인물의 두 명의 어떤 그 동선 처리와 그 다음에 민재랑 강윤이가 이제 옷을 서로 같이 입고 거울에 비쳤을 때 약간 서로 형제 같은 뭐 혹은 뭐 쌍둥이처럼 서로 이렇게 서로의 모습들 아니면 강윤의 모습을 민재가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것만 잘 나오면 되겠다 싶어서 드레스룸에 신경을 좀 썼고 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의상, 그 다음에 톤, 그 다음에 너무나 강윤 조진웅 선배님의 어떤 풍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피지컬, 그 다음 핏 같은 것들이 너무 멋있으세요. 양복을 입으시면 그거를 또 민재가 좀 쫓아갔으면 좋겠어서 그런 어떤 의상 느낌들도 또 의상 실장님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서로 닮아가는 모습들도 포인트로 좀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또 브로맨스 이야기들도 나온 것 같고 그게 좀 비주얼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단어가 기억이 나요.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컨셉에서 말에서 그 미술을 찾아가는 방법을 썼는데 미술 감독님이 저한테 던졌던 말이 강윤의 집은 크되 외롭고 횡했으면 좋겠고 그게 박강윤의 내면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 이제 감독으로서는 그런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게 되는 분이 미술 감독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식의 언어적 접근을 하는 포지션이 잘 없어요. 조 감독이 저한테 감독님이 좀 외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이? 라고 접근하진 않거든요. 네. 이제 되게 훨씬 더 분석적이고 어떻게 실행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촬영 감독님도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언어에 저하고 많이 다 있지만 그래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좀 더 구조적이죠. 근데 이제 미술 감독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그거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러면 횡한 거, 외로운 거 이게 어떤 톤으로 박강윤한테 가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코팅했을 때 딱 맞을지에 대한 대안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촬영 감독님도 항상 같이 쉐어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공간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공간의 또 비밀에 대한
비밀이랄까? 두 사람이 어떻게 그걸 구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살펴봤고요.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야 되니까 우리 감독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 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속편 의식하신 거예요? 마지막 결말? 왜냐하면은 아, 원작 소설도 속편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경관의 조건이라는 원작 소설이 네. 그 후속편이 있고 저희 영화는 사실은 경관의 피와 경관의 조건 두 개가 약간 믹스업돼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됐어요. 네. 근데 경관의 조건이라는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가능하다면 언젠가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박강윤이라는 특히 캐릭터의 그 불안함, 네. 불안정함은 아마 관객들한테 그걸 기다리게 하는데 뭔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남회도 아직 안 끝난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럼 속편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관객분들의 좀 질문을 받아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꼭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굉장히 뒤에 나오고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하면 꼭 그 뒤에 손을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스타트를 끊어줘. 네, 앞에 계신 분, 네, 마이크 좀 갖다 드려 주시고요. 감독님께도 질문이 있고 이제 미술 감독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따로 드리는 게 맞을지.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그 경관의 피 영화를 제가 3번 정도 이제 봤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경찰에 대한 영화는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을 때 뭐 권선징악의 스토리로 흘러갈 것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경관의 피를 보고 나서는 이제 2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정의에 대한 이제 2시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처음에 봤을 때는 차선에 대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보고는 차악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 그런 어떤 물음도 다시 보게 됐고 사회적 유익과 어떤 직업 경찰이라는 직업의 소명 의식에 대한 그런 대립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이 영화 자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 의식이나 또 관객으로서 느꼈으면 하는 그런 지점이 이제 감독님께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관의 피라는 작품이 제가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과 즐거운 질문을 좀 공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경찰 이야기, 상업적인 상업 영화에서 그런 질문을 영화를 관통시켜가며 던진다는 게 좀 투자자나 제작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틀 자체가 정의에 관한 질문에서 비롯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거를 좀 모양을 가다듬어서 원래 활 같은 화살처럼 생긴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걸 좀 가다듬어서 창 같은 모양으로 좀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관객들한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던졌던 것 같고 그 질문은 차악인지 차선인지 혹은 현실적 정의의 바운더리일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좀 복합적이긴 한데 저는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미술 감독님. 네, 미술 감독님께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이제 영화를 볼 때 미장센이나 비주얼적인 요소를 좀 많이 지켜보는 편인데 감독님 전 작품들도 다 봤었거든요. 그 전에 오늘 말씀해주신 답변 듣기 전에도 감독님께서 하시는 어떤 미장센의 효과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화 안에서 펼쳐지는 다른 세계를 관망하는 느낌보다는 이제 그 현실을 좀 공유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게 표현을 해주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경관의 피에서 그 미술 감독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어떤 포인트 같은 거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저랑 어쨌든 이 미술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저는 제가 그 경관의 피 이미지 그 1차 PT 이미지의 겉 표지가 있는데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림자 안에 있는가 그림자 바깥에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중심으로 펼쳐 나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촬영 감독님이랑도 항상 그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이 그림자 밖과 그림자 안에 그 다음에 명암 어딘가에 서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디자인을 하는 공간에서도 이런 앵글이면 또 이런 앵글이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시를 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포인트로 가져가고 싶었었던 거는 첫 번째는 그 어디에 서 있느냐에 같은 감독님이랑 같은 지점이고 두 번째는 그 전에 봤었던 형사 경찰의 공간을 조금 벗어나면서 약간의 스타일리시함을 좀 가져가고 싶었고 광수대라는 공간을 인물들에 집중해서 좀 만들어 보자라고 욕심을 좀 부렸었어요. 그래서 뭐 기존의 경찰 세트들이나 세트장도 되게 많은데 저희가 그 톤이나 그레이 톤이나 블랙이나 대도구에 대한 컬러도 좀 제한적으로 저희만의 경관의 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풀 세팅을 좀 하면서 경찰서를 또 만들어 나가고 네. 거기에 좀 조금은 다른 경관의 피만의 형사과 방수대를 좀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각 공간마다 이 캐릭터가 상징하는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공간에서도 하나씩 포인트로 이제 넣으려고 애를 쓰면서 작업을 했었고 또 중요했었던 거는 이제 의상의 스타일들을 좀 잡아나가는데 좀 재미있었던 영화였어요. 나영빈도 그렇고 타투도 저희가 다 디자인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캐릭터, 공간, 그다음에 주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기존의 경찰들 이야기보다 다르게 접근을 조금 해보자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미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고 아주 좋은 대답 들은 것 같아요. 자, 끝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해주실 분? 네. 일단 감독님 작품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관 피 작품이 재밌게 잘 나왔던 이유가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그 두 감독님께서 엄청 특별한 소통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 그 감독님께서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게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감독님 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분명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미술 감독님한테 우리가 이제 같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혹은 제가 배우하고 얘기할 때, 제가 보고 있는 그 작품을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면서 얘기를 할 때 미술 감독님도 점점점 더 정확하게 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둘 다 서로의 영화를 얘기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교차하면서 서로. 그 일종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인데, 누가 만약에 저한테
감독으로서 어떤 게 제일 멋진 일인가요? 라고 질문을 누군가 저한테 한다면 감독으로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돈을 받는 일에서 나의 메인 잡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있죠. 그게 가장 멋있는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규만 감독님은 굉장히 자상하세요. 네. 다정다감하시고 그래서 얘기하고 수다 떠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일단 제일 편하고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감독님들을 만났을 때 조금 제가 불편하거나 약간 조금 권위적이거나 혹은 좀 이렇게 대하기가 힘들면 제가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근데 비단 뭐 감독들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또 내가 설득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귀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했고 제가 또 수많은 스태프들이랑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엔 영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그 각자 하는 파트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편이고요. 제가 또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거예요. 이러면서 제 직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직업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예, 늘 항상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소통의 방법이고 이규만 감독님과는 너무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네. 그 이규만 감독님은 소통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유술 감독님은 또 이 소통에 대한 기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작품에서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배분됐을지 약간 두 분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두 분이 관객님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해주세요. 1시간 넘게 영화를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실 영화를 본 지 얼마큼 다 시간이 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다 그럴 때 너무 긴 시간 아닌가 했는데 뭐 아주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만으로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또 이런 자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때도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관의 피를 촬영을 한 지 되게 오래돼 코로나로 인해서 개봉이 늦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지금도 아직 미개봉한 영화들이 너무 많고 저는 정말 운 좋게 이렇게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게 결과물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행운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지금 개봉 못한 작품들도 많고 상황이 힘들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 너무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제 일에서 제 본업에서 영화든 또 드라마든 최선을 다하고 지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규만 감독님하고 이 최경선 미술 감독님 두 분의 이야기를 저는 진행자로 나와서 들었는데 저 다음 영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과외 공부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오늘 두 분 이규만 감독님 그리고 최경선 미술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 자리에서 또 12시 30분에 감감무 진행되거든요. 유체 이달자 프로그램에 윤재근 감독 게스트로 나오시고 강윤성 감독이 모더레이터로 등장하고 박용우 배우도 초청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은 이만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